게임의 여왕 제1부 제이미 제2장. 제이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사이에 노새가 야수의 습격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새의 몸을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반데르 메르베가 분명히 노새의 죽음에 대해 나에게 책임을 따질 거야. 하지만 내가 다이아몬드만 갖고 간다면 상관없겠지. 노새가 없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제르담까지 걸어서 가야만 했다. 문득 제이미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거대한 독수리들이 그의 머리 위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제이미는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다. 마치 독수리들이 자신이 지쳐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능한 짐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간단히 들고 갈 수 있는 것만을 챙겨 그곳을 떠났다. 그곳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이미가 뒤를 돌아보니 독수리 떼는 죽은 노새의 시체를 새까맣게 뒤덮고 날카로운 부리로 살점들을 쪼아대며 식사에 열중하고 있었다. 제이미는 몸서리를 치며 걸음을 재촉했다. 때는 12월, 남아프리카는 여름의 한가운데 있었다. 커다란 오렌지빛 태양 아래 펼쳐진 초원은 끔찍이도 넓어 보였다. 클립 드리프트를 떠날 때 제이미의 마음은 무척이나 설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 1시간이 하루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뿐이었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잿빛의 황폐한 들판은 아무리 걸어가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제이미는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할 때마다 캠프를 쳤다. 그는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벗삼아 잠을 자야 했다. 이제 제이미에게는 그것들이 이 거친 지옥에서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처럼 느껴졌으며 심지어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 어느 날 새벽, 제이미는 사자떼를 만났다. 암사자가 커다란 입으로 사냥한 동물을 물고 수사자와 새끼가 있는 곳으로 어슬렁거리며 가고 있었다. 암사자는 먹이를 수사자 앞에 내려놓은 후 수사자가 그것을 먹는 동안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겁없는 새끼 사자 하나가 앞으로 달려나가 먹이를 물었다. 그 순간 수사자는 커다란 발로 새끼를 후려쳤다. 새끼 사자는 그만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수사자는 자신의 새끼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없다는 듯 계속 먹이를 먹는 데에만 열중했다. 수사자가 먹이를 다 먹고 나자 조심스레 다가온 새끼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며 소란스럽게 먹이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이미는 몸서리치며 걸음을 더욱 빨리 옮겼다. 카루를 가로지르는 데에만 2주일 가까이 걸렸다. 제이미는 점점 이 힘든 여행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어졌다. 나는 바보야. 클립 드리프트로 돌아가서 반데르 메르베에게 노새 한 마리를 더 달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하지만 반데르 메르베가 계약을 취소하자고 한다면? 그래, 내가 취한 행동이 옳았어. 제이미는 계속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멀리서 그를 향해 걸어오는 4명의 남자를 발견했다. 순간 그는 잘못 본 거라고, 신기루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놀란 제이미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사람이라니, 이런데 사람이 있다니? 그는 자기가 혹시 말하는 것을 잊었을까봐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그는 허공에 대고 이것저것 큰 소리로 말해보았다. 제이미는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유령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4명의 남자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클립 드리프트로 돌아가는 채굴자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제이미가 인사하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이 앞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 당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은 그 말을 뒤로 하고서 다시 지친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하지만 제이미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에게는 단지 무모한 전진만이 있었다. 뜨거운 태양은 그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다리가 땅속으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는 잠시 앉아 쉴 만한 그늘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마땅한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가시나무 하나가 있긴 했지만 그 가지들은 코끼리가 이미 다 꺾어버린 뒤였다. 제이미는 태양의 열기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곱던 피부는 새까맣게 그을렸으며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터질 듯 답답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제이미는 단지 앞쪽을 향해 비틀거릴 뿐이었다. 한낮의 태양이 모질게 그를 괴롭히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등에 짊어진 짐 때문에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힘이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거대한 불덩이 속에 있었다. 그것은 이글거리는 태양이었다. 태양은 갑자기 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로 변했다. 그리고 그것은 활활 타오르면서 금세 제이미를 녹여버렸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는 한기를 느끼며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건포도 몇 알을 입 안으로 집어넣곤 물 몇 모금을 마셨다. 해가 뜨기 전 아직 대지의 공기가 시원할 때 일어나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이미는 억지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그는 차라리 영원히 그렇게 누워있고만 싶었다. 아, 조금만 더 자야겠어. 그러나 어딘가에서 그렇게 하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항구의 시체로 발견될 것이다. 그는 얼마 전에 본 독수리 떼를 떠올렸다. 안 돼. 독수리 떼가 내 몸을 뜯어먹게 할 수는 없어. 제이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억지로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나 등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 일어날 수가 없었다. 짐을 질질 끌면서 제이미는 겨우 다시 걷다가 다시 모래바닥에 엎어졌다. 하지만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 또다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는 새벽동이 트지 않은 하늘을 향해 힘껏 소리쳤다. 난 제이미 맥그리거예요. 나는 꼭 이겨낼 겁니다. 난 살아야겠어요. 내 말이 들리세요, 하느님? 난 반드시 살아야겠다고요. 온갖 목소리들이 그의 귓전을 울리고 지나갔다.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선다고?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런 소문은 모두 꾸며낸 얘기들이야. 그것은 인간을 정직하고 신성한 노동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그곳으로 갈 돈이 있기는 하니? 그곳은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가야 해. 너에겐 돈이 없잖아. 반데르 메르베 씨, 제가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당신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다이아몬드를 가져다 드리겠어요. 그의 야심찬 여행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이 난 것이었을까? 나에겐 두 가지 길밖에 없어. 계속 걷든 아니면 여기 남아 죽든. 제이미의 머릿속에 마지막 말이 끝없이 메아리쳤다. 제이미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뎌 봐. 자, 용기를 내야지, 제이미. 한 발자국만, 제발 한 발자국만. 이틀 후 제이미 맥그리거는 결국 마제르담에 도착했다. 화상을 입은 부위는 이미 오래전에 염증이 생겨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두 눈은 퉁퉁 부어올라 마치 감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거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을 덮고 있는 누더기 옷이 오히려 그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동정심 있는 채굴자들이 그의 짐을 내려주려고 하자 제이미는 그들의 손을 뿌리치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안 돼! 내 다이아몬드에 손대지 마! 내 다이아몬드에 손대지 마! 사흘 후 그는 어느 작은 방에서 깨어났다. 온몸을 감고 있는 붕대 외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가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아있는 통통한 중년 여자의 모습이었다. 어디... 목이 쉬어 말이 나오질 않았다. 가만히 있어요. 당신의 몸은 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붕대를 감은 제이미의 머리를 부드럽게 받쳐들고 물을 먹여주었다. 제이미는 한쪽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여기가 그는 다시 물을 마신 후 말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마제르담이에요. 내 이름은 앨리스 자딘. 그리고 이곳은 내 하숙집이죠. 당신은 이제 곧 회복될 거예요. 며칠 푹 쉬면 말이에요. 자, 다시 누워요. 제이미는 그의 짐꾸러미를 빼앗으려던 사람들이 생각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물건은 어디?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여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다 안전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는 방구석에 얌전히 놓여있는 제이미의 짐꾸러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이미는 깨끗한 흰색 시트 위에 누웠다. 드디어 도착했어. 난 이겨낸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제이미 맥그리거뿐만 아니라 마제르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앨리스 자딘은 하느님이 보낸 천사였다. 똑같은 꿈을 가진 모험가들의 도시인 그곳에서 그녀는 그들을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영국인이었고 그녀의 남편도 교사직을 포기하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남아프리카로 왔지만 도착한 지 3주 만에 열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곳에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했고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들을 자신의 식구처럼 돌봐주었다. 그녀에겐 아이가 없었다. 그녀는 나흘 동안이나 제이미를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채 음식을 날라다 주고 붕대를 감아주며 체력을 회복하도록 보살펴 주었다. 그 결과 닷새째 되는 날 제이미는 겨우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딘 아주머니, 저는 지금 아무것도 그 은혜에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조만간에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이건 제이미 맥그리거의 약속입니다. 그녀는 이 잘생긴 젊은이의 순진함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체중이 10kg이나 빠져 있었지만 강인한 힘과 결의가 솟아나는 듯했다.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어. 깨끗이 세탁된 옷을 입고 제이미는 밖으로 나와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이곳은 클립 드리프트의 축소판이었다. 똑같은 텐트와 마차, 더러운 도로, 엉성하게 지은 가게와 투기꾼들의 무리. 그는 요란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는 술집 안으로 들어섰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빨간 셔츠를 입은 아일랜드인 주위에 모여 떠들어대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는 거야. 무슨 성공을요? 그가 오늘 부자가 됐네. 그래서 이 바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술을 사는 거야. 목마른 사람들이 시원해질 때까지 바의 술을 전부 산다는군. 제이미는 둥근 테이블에 모여 앉은 채굴자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자넨 어디서 왔나? 젊은이.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무얼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병할 놈의 나라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 그들은 다른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채굴자들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등뼈가 부러지도록 돌을 나르고 딱딱한 흙을 파고 강둑에서 다이아몬드를 골라내는 일을 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그들은 약간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부자가 되고 싶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양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마을은 낙관주의와 염세주의가 기묘하게 섞여 있는 분위기였다. 낙관주의는 도착하는 이들의 것이었고 염세주의는 떠나는 이들의 것이었다. 제이미는 자신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빨간 셔츠의 아일랜드인에게 다가가 메르베의 지도를 보여주었다. 그 남자는 지도를 힐끗 쳐다보더니 제이미에게 말했다. 우용지물이야. 그곳은 모두 파헤쳐졌어. 내가 자네라면 벳호프를 파보겠어. 제이미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메르베의 지도는 그를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줄 광맥이지 않은가? 다른 채굴꾼이 말했다. 콜레스버그로 가봐. 그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대. 길모 안스코프, 그곳을 파야 돼. 내 생각엔 물라이트 러시가 나을 것 같은데. 그날 밤 저녁을 먹으면서 앨리스 자딘이 말했다. 제이미, 어느 곳이나 도박이기는 마찬가지야. 내 자신의 힘으로 장소를 골라 너의 곡괭이와 기도로 파는 거야. 그게 바로 전문가들이 하는 기술이야.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하던 제이미는 메르베의 지도는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충고와는 상관없이 무더강을 따라 동쪽으로 가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제이미는 자린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그는 사흘 낮과 이틀 밤을 걸었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곳에 작은 텐트를 쳤다. 양편의 강둑을 따라 거대한 돌덩이들이 펼쳐져 있었다. 굵은 나뭇가지를 지렛대로 사용해서 제이미는 돌덩이들을 열심히 치우고 밑에 있는 자갈들을 팠다. 그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다이아몬드 광맥임을 증명해줄 황색 점토나 파란색 토지를 찾아 깊이 깊이 파헤쳤다. 그러나 그 땅은 불모지였다. 일주일 동안 팠지만 다이아몬드 비슷한 돌멩이 하나도 찾지 못했다. 주말에 그는 다른 곳으로 갔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햇빛을 받아 현란하게 반짝거리는 은으로 만든 집 같은 것이 보였다. 내 눈이 나빠진 걸까? 제이미는 생각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마을의 집들은 모두 은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햇빛을 받아 은처럼 반짝이던 집들은 양철로 된 깡통을 펴서 서로 잇고 못을 엉성하게 박아 만든 것이었다. 그는 계속 걸어갔다. 1시간쯤 뒤에 그가 되돌아보았을 때에도 그 마을은 반짝거리고 있었다. 제이미는 그 광경을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제이미는 북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이아몬드가 있을 듯해 보이는 강둑을 따라가며 그는 그의 팔이 더 이상 삽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흙을 팠다. 그리고 어두워지면 다시 그 자리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2주일이 거의 지났을 무렵 그는 다시 상류 쪽으로 갔다. 그곳은 파하드스펜이라는 작은 마을의 북쪽이었다. 강줄기가 구부러지는 곳에서 멈춘 그는 나뭇가지로 불을 지펴 오트밀과 뜨거운 차를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 텐트 앞에 앉아 넓고 깊은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쳐다보았다. 2주일 동안 그는 인간의 모습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외로움이 밀물처럼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다. 제기랄, 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거친 황무지, 한가운데 바보처럼 앉아서 돌을 깨고 땅을 파고 있으니 농장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다음 토요일까지도 다이아몬드를 못 찾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좌절감을 느낀 그는 무심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질렀다. 제 말 듣고 계세요? 오하느님, 전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제이미는 멍청하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모래를 만지작거렸다. 그때 손에 커다란 돌멩이가 만져졌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던져버렸다. 지난 2주 동안 그 같은 쓸모없는 돌덩이를 수천 개나 보았다. 메르베가 그런 것을 뭐라고 했던가? 술렌테르. 그러나 이번 것은 무언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돌멩이가 떨어진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다른 돌멩이들보다 훨씬 더 컸고 모양도 특이했다. 그는 바지자락으로 흙과 먼지를 닦고 자세히 관찰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와 흡사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제이미는 그 돌덩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 돌멩이는 달걀만한 크기였다. 오하느님, 이것이 다이아몬드라면... 그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제이미는 삽을 가지고 와서 그 주위를 모조리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15분 후 처음 것과 비슷한 돌 4개를 발견했다. 첫 번째 것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그를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한 크기들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팠다. 정오가 되었을 즈음엔 6개의 돌멩이를 캐냈고 밤에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숨겼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여러 개의 돌멩이가 나왔다. 제이미는 자신이 조금씩 부자가 되어 간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비록 그 보물들 중 절반만이 그의 것이었지만 그 정도만 가지더라도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주말이 되자 제이미는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고 주변에 말뚝을 박아 그의 소유지임을 표시해 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숨겨놓았던 돌멩이들을 파내어 조심스레 배낭에 넣은 다음 마제르담으로 향했다. 제이미는 다이아몬드 쿠퍼라고 쓰여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좁고 공기가 탁했다. 갑자기 긴장해서 그런지 그는 소변이 마려웠다. 문득 수많은 채굴자들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가 그것이 쓸모없는 돌멩이로 판명되어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만약 내 생각이 틀린 것이라면?
감정하는 사람들이 좁은 사무실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이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이것을 감정해 주십시오. 감정가의 날카로운 눈앞에 제이미는 돌멩이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꺼낸 것은 모두 27개였다. 감정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이것을 발견했습니까? 그것들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들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는 가장 큰 것을 집어들고 렌즈를 들이댔다. 세상에. 이것은 내 평생에 본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요. 그때까지 제이미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트이면서 제이미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어디서 감정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이것을 발견했어? 15분 후에 술집에서 만납시다. 그때 얘기하죠. 제이미는 말하면서도 저절로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제이미는 다이아몬드를 모두 주머니에 넣은 후 성큼성큼 그곳을 나왔다. 그리고 길 아래 두 집 건너에 있는 등록소로 갔다. 소유권 등록을 해주시오. 살로몬 반 데르 메르베와 제이미 맥그리거의 공동 이름으로. 그곳에 문을 들어설 때 그는 땡전 한 푼 없는 가난한 농장집 소년이었지만 그곳을 나서는 그는 이제 백만장자, 아니 수백만 장자였다. 제이미 맥그리거가 술집에 들어섰을 때 감정가는 이미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벌써 소문을 퍼뜨린 모양이었는지 제이미가 걸어 들어가자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똑같은 한 가지 질문만이 있었다. 제이미는 스탠드 바로 걸어가 바텐더에게 말했다.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어. 그리고 그는 뒤로 돌아서서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그곳은 파드 스펜입니다. 제이미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앨리스 자디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를 본 자디는 환해졌다. 제이미, 오 하느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기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잘 안 되었구나. 그렇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자, 나하고 차나 한 잔 마셔요.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제이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딘의 손에 쥐어주었다. 난 약속은 지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푸른 두 눈이 물기에 젖었다. 안 돼, 제이미. 안 돼. 그녀는 무척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난 이걸 원치 않아. 아직 모르겠니? 이것은 모든 것을 망쳐놓아. 제이미 맥그리거는 클립 드리프트에 가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그는 작은 다이아몬드 한 개를 주고 말과 마차를 샀고 그의 동업자가 알 수 있도록 그가 쓴 비용을 낱낱이 기록했다. 클립 드리프트로 돌아가는 길은 수월하고 편안했다. 똑같은 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행했었는지를 생각하며 제이미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야. 가난한 사람은 걷고 부자는 마차를 타고 가는 거지. 그는 말등을 거칠게 채찍질하며 어두워가는 초원을 부지런히 달렸다. 게임의 여왕 제1부 제이미 제3장. 클립 드리프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이미 맥그리거는 변했다. 그가 마을로 돌아와 반데르 메르베의 자파상까지 가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따라오며 부러워했다. 행인들의 관심은 값비싼 말이 아니라 제이미였다. 제이미의 성공은 그들 자신에게도 희망을 북돋워주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차 뒤에 선 채 마차에서 내리는 제이미를 쳐다보았다. 그 중에는 안면 있는 흑인도 있었다. 제이미는 그를 향해 미소를 보냈다. 안녕, 나는 돌아왔어요. 반다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고삐를 맨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제이미도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메르베는 그때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다. 제이미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이미는 그 순간 메르베가 이미 그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이아몬드를 발굴했다는 소식은 온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메르베가 일을 마친 후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이리 들어와, 맥그리거. 제이미는 그를 따라갔다. 그의 딸이 난로가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안녕, 마거릿?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돌렸다.
좋은 뉴스가 있다고 들었네. 메르베의 눈빛이 빛났다. 그는 테이블 앞에 앉아 접시와 그릇들을 한쪽으로 치웠다. 그렇습니다. 제이미는 자랑스럽게 웃옷 주머니에서 커다란 가죽 주머니를 꺼내 부엌 식탁 위에 다이아몬드를 쏟아놓았다. 메르베는 최면에 걸린 듯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그것을 하나씩 집어들고 천천히 감정했다. 그런 다음 메르베는 다이아몬드를 모두 염소 가죽 가방에 넣고는 구석에 있는 커다란 철제 금고에 집어넣은 뒤 열쇠를 채웠다. 그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넨 참으로 훌륭하게 해냈네. 맥그리거,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요. 그곳에는 아직도 수백 개나 더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얼마나 될지 상상도 할 수 없답니다. 제이미는 주머니에서 등록증을 꺼내 보였다.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메르베는 등록증을 천천히 읽어본 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자네에게 보너스를 줘야겠군. 잠깐만 기다리게. 그는 가게로 통하는 문으로 가서 외쳤다. 마거릿, 이리 좀 오렴. 그녀는 항상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제이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마치 겁에 질린 새끼 고양이 같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메르베는 혼자 돌아왔다. 그는 지갑을 열어 조심스레 50파운드를 꺼냈다. 제이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게 뭐죠? 자네 몫이야. 전부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자네는 24주 동안 일하지 않았나? 일주일에 2파운드니까 모두 48파운드지. 거기에 2파운드를 보너스로 주겠네. 제이미가 웃었다. 제게 보너스는 필요 없어요.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제 배당금이 있으니까요. 자네 배당금이라고? 왜요? 네모 50%가 있잖아요. 우린 동업자니까요. 메르베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동업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어떻게 해서라니요? 제이미는 당황하며 그 네덜란드인을 쳐다보았다. 우리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 말은 맞아. 그럼 자네는 그 계약서를 읽어보았나? 그것은 아니지요. 아프리카어로 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50대 50의 동업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반대로 메르베는 고개를 흔들었다. 자네는 나를 잘못 알았군. 맥그리거 난 동업자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 자네는 내게 고용되었었어. 난 자네에게 장비를 주어서 다이아몬드를 찾게 했던 거야. 제이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비값으로 120파운드를 드렸잖아요. 그러자 메르베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나는 귀중한 시간을 말장난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네. 분명히 말하지. 자네한테 5파운드를 더 주겠네.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내는 거야. 굉장히 관대한 대우라고 생각하는데. 제이미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모든 일을 끝내다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그 소유권의 반을 등록했어. 나에게도 소유권이 있는 거요.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았으니까. 메르베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자넨 나를 우롱하는 거야. 나는 자네를 사기죄로 구속시킬 수도 있어. 그는 돈을 제이미의 손에 쥐어주며 다시 말했다. 이제 그만 임금이나 받고 나가게. 난 당신과 끝까지 투쟁하겠소. 변호사 얻을 돈이나 있나? 난 이 지역의 변호사를 모조리 갖고 있어. 이럴 수는 없어. 이것은 악몽이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이어졌던 그동안의 혹독한 노동들이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흔들었다. 그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하여 죽을 뻔한 위기를 숱하게 넘기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남자는 제이미가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메르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꼭 이 일에서 손떼게 하겠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당신의 소행을 이야기하겠소.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에 내 배당금을 찾고 말 거요. 메르베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제이미의 눈을 슬며시 피하며 계속 중얼거렸다. 자넨 의사한테 가보는 게 낫겠어. 태양열 때문에 손목이 썩어 문드러졌을 테니까. 제이미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키는 메르베보다 컸다. 그는 메르베의 멱살을 잡아 그를 번쩍 들어 올리며 그 뻔뻔한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나한테 사기친 것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어.
그리고 그는 메르베가 준 돈을 테이블 위에 내던지고 나가버렸다. 제이미 맥그리거가 선다우 술집에 갔을 때 그곳은 텅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채굴꾼들이 파드 스펜으로 떠났기 때문이었다. 제이미는 분노와 절망감에 쌓여 있었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고.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크로이서스만큼 부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 메르베는 도둑놈이야. 반드시 그 녀석을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지? 메르베의 말이 맞았다. 제이미는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살 돈이 없었다. 또한 그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지만 메르베는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제이미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진실 하나뿐이었다. 그는 메르베의 소행을 남아프리카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바텐더인 스미트가 그를 반기며 말했다. 돌아와서 반갑네. 여긴 무엇이든 있지. 뭘 마시겠나? 위스키. 스미트는 위스키를 더블로 따라 제이미 앞에 내밀었다. 제이미는 단숨에 마셨다. 술 마시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독한 알코올이 그의 목과 위장을 따끔하게 자극했다. 한 잔 더 줘요. 더? 스코틀랜드 놈들은 테이블 아래서 무엇이나 마신다고 내가 늘 말했지. 두 번째 잔은 훨씬 쉽게 넘어갔다. 제이미는 어떤 채굴꾼에게 메르베를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바텐더였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반데르 메르베라는 늙은이를 아세요? 그 사람은 악당이에요. 내 다이아몬드를 강탈했다고요. 스미트는 동정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뭐라고? 정말 끔찍한 일이구나. 참 안 됐어.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다이아몬드의 절반은 내 것이거든요. 그놈은 도둑이에요. 난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릴 겁니다. 조심해야 해. 반데르 메르베는 이 마을에서 입김이 세거든. 바텐더 스미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그 사람과 대항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사실은 내가 꼭 그런데 적합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반데르 메르베를 너만큼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는 엿듣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살펴보고 나서 다시 말했다. 이 길 끝에 가면 낡은 마구간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줄 테니 오늘 밤 10시에 그리로 와. 고마워요. 당신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제이미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10시야. 마구간. 마구간은 마을 밖에 동떨어진 녹슨 양철로 지은 집이었다. 10시에 제이미는 그곳에 도착했다. 어두웠기 때문에 조심조심 발을 옮겼다. 아직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제이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불안한 듯 움직이는 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바로 그때 그의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몸을 돌리려는 순간 쇠막대기가 어깨를 내리쳤다. 제이미는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무언가 그의 머리를 치더니 커다란 손이 그의 몸을 지니기기 시작했다. 계속 주먹이 날아들었다. 그는 이 끔찍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끼며 그만 의식을 잃었다. 차디찬 물이 그의 얼굴에 쏟아졌다. 그는 껌벅거리며 눈을 떴다. 반데르 메르베의 하인반다의 모습이 스치는 순간 다시 얻어맞기 시작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무엇인가가 그의 다리를 내리쳤고 다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치 자신이 불 위에 누워있는 듯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사포로 문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손을 들어 그것을 치우려고 했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을 뜨려고 해도 퉁퉁 부어올라 뜰 수가 없었다. 제이미는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다. 온몸 마디마디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손을 뻗으니 모래가 잡혔다. 그의 얼굴은 뜨거운 모래에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부어오른 눈 사이로 주위를 살폈으나 보이는 것은 뿌연 안개뿐이었다. 그는 길도 없는 가루 한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벌거숭이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햇살이 마치 그의 몸을 뚫고 지나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음식이나 물통 같은 것을 찾아보았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그를 이곳에서 죽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 그리고 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바텐더 스미트의 짓이야. 제이미는 반데르 메르베를 위협했었고 반데르 메르베는 어린아이 다루듯 이렇게 쉽게 그를 벌준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어린애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아무렴. 난 복수의 신,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제이미의 강렬한 증오심이 그를 일어나게 만들었지만 지금 당장은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갈비뼈가 몇 개나 부러졌을까?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제이미는 일어서다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말았다.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잘못 맞추어졌던 것이다. 그는 이제 걸을 수도 없었다. 다만 끙끙거리며 기어갈 뿐이었다. 제이미는 도대체 그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막의 야수 도구리들 외엔 아무도 다니지 않을 외딴 곳에 그를 버린 것이었다. 사막은 거대한 납골당과 같았다. 동물들이 파먹은 시체의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 뼈에는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제이미의 머리 위에서는 독수리의 기분 나쁜 울음이 들려왔다. 그는 순간 무서움을 느꼈다. 이를 앙다물고 서둘러 아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몸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몸 구석구석이 통증으로 타들어가는 듯했다. 조금씩만 움직여도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앞으로 기어가면 다리가 아팠고 다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세를 바꾸면 갈비뼈가 서로 부딪혔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고통은 여전했다. 그래도 그는 계속 기어갔다. 머리 위에서는 그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독수리들의 소리를 들었다. 두려움이 온몸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자꾸만 눈이 감겼다. 그는 깨끗한 옷을 입고 에버딘의 교회에서 두 형제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누이 메리와 애니코드는 아름다운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애니코드는 그를 쳐다보며 웃었다. 제이미는 일어나서 그녀에게로 가려고 했지만 그의 형제들이 그를 못 가게 막았다. 형제들은 그의 몸을 마구 꼬집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변했고 그는 다시 사막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벌거벗고 으스러진 몸을 끌고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독수리들이 크게 울어댔다. 제이미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독수리들은 무척 가까이에 와 있었다. 그의 초점 없는 시선 속에서 가물거리는 물체들은 마치 하이에나와 자칼처럼 보였다. 불어오는 바람은 그의 얼굴을 핥는 사나운 동물의 뜨거운 숨결 같았다. 그는 계속 기어갔다. 멈추는 순간 그들이 덮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열과 통증으로 그는 타 죽을 것만 같았고 그의 몸은 뜨거운 모래에 쓸렸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반데르 메르베가 벌을 받기 전에는 반데르 메르베가 살아있는 한은 그는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1km쯤 지나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은 10m도 채 나아가질 못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제이미는 오로지 한 가지에만 정신을 집중시켰다. 살로몬 반데르 메르베.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가 참을 수 없는 아픔에 깨어났다. 누군가 그의 다리를 칼로 자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떠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닌 독수리였다. 거대한 부리를 가진 까만 독수리가 그의 다리를 마구 쪼아대며 그의 생사를 파먹고 있었다. 그는 독수리의 목 주위에 있는 더러운 주름과 매서운 눈을 보았다. 그리고 불결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제이미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것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독수리를 떼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앞으로 기어갔다. 그의 다리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그의 주위에는 거대한 새떼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다시 의식을 잃으면 그건 정말 마지막이었다. 제이미는 계속 기어갔다. 그리고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더 이상 저항할 기력이 없었다. 그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오르는 모래 위에 가만히 누워버렸다. 거대한 새들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